사람들은 제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복받은 여자라고, 팔자 좋다고들 했죠. 남편은 부인밖에 몰라. 아들은 엄마밖에 몰라. 세상에 더 바랄 게 없겠네. 시장에서 마주치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말을 건넬 때 저는 그저 애써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으니까요. 그 아들 하나를 품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다 지쳐 잠들었는지를. 결혼하고 5년, 7년, 그리고 10년, 제 몸은 병원의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배란검사,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주사 바늘에 찔리지 않은 살이 없었고 호르몬제의 부작용으로 살은 붓고 감정은 널을 띄었습니다. 시술에 실패할 때마다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고 시어머니의 한숨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전국의 명의들을 다 찾아다녔고 시어머니가 데리고 다니는 한의원의 쓴 약도 기꺼이 들이켰습니다. 민간요법 치료를 받고 밤마다 복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부가 치성을 드리고 아이를 가졌다는 절에 가서 무릎이 멍들도록 108배를 올린 날도 셀 수 없이 많았고 아무도 몰래 무당을 찾아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며 통곡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하늘은 야속하게도 제게 아이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제게 누군가는 위로랍시고 부부가 금슬이 너무 좋으면 애가 안 생긴대. 둘만 좋으면 됐지. 애 없으면 어때? 라는 말로 제 속을 후벼 파기도 했습니다. 매달 찾아오는 실망에 혼자 이불 속에서 흘린 눈물은 강물을 이루고도 남았을 겁니다. 두 분이 아직 젊고 건강하니 마음 편하게 기다려보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의사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도 의사 말대로 느긋하게 마음을 가져보자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는 그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모두들 마음 편하게 지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 무엇보다도 저를 힘들게 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입덧 좋은 음식을 해오는 며느리들 이야기를 일부러 들려주셨고 친정에 아이를 못 낳으면 쫓겨난 여자 이야기로 저를 협박하셨습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던 시어머니는 결혼 후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며느리 잘못 들여서 이 집안 태가 끊기게 생겼네. 저도 처음에는 손이 귀한 집에 들어와 아이를 못 낳은 죄인이라 생각해 늘 죄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10년여가 되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어머님, 제가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나요? 안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생길 애도 안 생기겠어요. 뭐라고?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 태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어따 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냐? 저도 힘들어요. 애 안 생기는 게 제 탓만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이도 건강한데 애가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저랑 헤어지고 새장가 들이시던가요. 시어머니의 매일 같은 구박에 한 번씩 제가 참다 못해 대들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곤 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지금 할 소리냐? 아휴, 정수야, 너는 어디서 저런 애들 데리고 와서 내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냐? 그러게, 내가 그때 쟤 말고 배나무꾼 박씨 딸이랑 결혼하라고 했잖아.
그 집 딸 결혼해서 아들만 줄줄이 셋을 낳았다더라. 그러지 그러셨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왔을 때 저 쫓아내시고 그 여자랑 결혼시키시지. 왜 끝까지 반대 못하시고 지금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그때 반대했지. 아이고, 내 팔자야. 아휴. 맞아요. 그게 어머니 팔자고 저도 이런 집에 시집 온 게 제 팔자죠.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저도 지치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어지니까. 그렇게 생기지 않는 아이에 좌절하고 시어머니의 구박으로 악에 받쳐 힘들게 살던 어느 날, 제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가 닿은 걸까요? 제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병원에서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제까지 수차례 유산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발 아무 탈 없이 이 아이만 잘 태어나게 해주세요. 처음 시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때 그녀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번에도 그럴 거면 차라리 말도 하지 마. 그 말에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아이에게 안 좋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잘 될 거야. 우리 둘이 함께 이겨내자. 임신 3개월까지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출혈이 있는지 확인했고 조금이라도 배가 아프면 손발이 떨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고 시어머니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제 먹는 것 좀 가려 먹어. 짠 거 매운 거 다 먹으면 애기한테 안 좋아. 관심의 표현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임신 8개월, 갑자기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때마침 남편이 출장 중이었고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택시를 불러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숨 고르고 천천히 숨 쉬어. 그래, 그렇게 해. 의사는 조산 위험이 있다며 입원을 권했고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이틀 밤을 제 곁에서 지새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굳은 얼굴 뒤에 숨겨진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산 위험은 지나갔고 정확히 만삭이 되어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던 날, 아들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희성, 남편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밝을 희에 이룰 성을 써서 밝은 빛이 되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 이름을 처음 불렀던 날부터 저는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제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 태를 이었구나. 아휴, 고생했다, 아가. 그 말 한마디에 10년의 상처가 조금은 아물었습니다. 희성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잘 웃고 잘 먹고 눈빛이 깊고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제 삶의 중심은 완전히 희성이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우는 소리에 깨어나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희성이가 태어난 후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화기애애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처럼 날선말들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어설픈 화해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희성이는 어느덧 20살 청년이 되었고 군대에 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잘 다녀올게요. 엄마도 밥 잘 챙겨 드시고요. 우리 아들 너무 대견하다. 몸 건강히 다녀오렴. 입된 날 가족 모두가 부대 앞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 했지만 자랑스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희성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상병됐어요. 곧 휴가 나가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갈비 사드릴게요. 우리 아들 대견하다. 얼른 나와서 얼굴이나 보여줘. 그렇게 아들이 휴가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날짜가 다가올수록 가슴이 설렜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니라 아들 희성이가 더 좋아하는 갈비도 냉동실에 꽉꽉 채워두었습니다. 우리 희성이 이번에 오면 얼마나 늠름해졌을까. 그런데 휴가를 나온다던 희성이는 오지 않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희성 상병 가족 되십니까?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저도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라도... 말을 채 잇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김희성 상병이 휴가를 나가던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사망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수아기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니라고 해줘요, 제발. 목이 메어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뛰어나와 제 어깨를 붙잡았지만 그의 얼굴조차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없이 핸들만 꽉 쥐고 있었고 저는 우리 아들 아니겠지, 다른 아이겠지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도착했을 때 희성이의 전우들이 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젊은 장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천을 걷자 씩씩하게 웃으며 군에 갔던 내 아들, 곧 휴가 나와서 갈비를 사주겠다며 밝게 웃던 내 아들이 차디찬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희성아, 엄마야, 일어나. 엄마랑 갈비 먹으러 가야지. 아들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10년을 기다려 힘들게 낳은 내 아들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장례식장에 희성이의 영정사진이 걸렸을 때 무릎이 꺾인 채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맞은 주사 때문인지 정신이 아득했지만
아들의 미소 띈 사진만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희성아, 우리 아들, 제발 한 번만, 엄마 앞에 한 번만 다시 나타나 줄 수 없니? 슬픔에 잠긴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갑자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군대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 3대 독자라서 군대 안 가게 손 쓸 수 있었는데도 기어코 보내더니 우리 희성이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시어머니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시어머니에게 반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희성아. 할머니 얘기처럼 너 군대 간다고 할 때 말릴걸. 휴가 나온다고 할 때 천천히 오라고 할걸. 장례를 치르고 빈집으로 돌아왔을 때 희성이의 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벽에는 저녁이를 새는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희성이의 방에 들어가 아들의 옷을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이불에서는 아직 아들의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때론 환청처럼 엄마 나왔어 하는 희성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인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도 깊은 상실감이 읽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그의 심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1년 사이에 아들과 남편을 모두 잃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또 다른 절망을 맞닥뜨린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아무도 없는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숨만 쉬며 살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귀찮았고 식사는 이웃이 가끔 챙겨주는 밥 몇 숟가락이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또 살아있구나 하는 자괴감에 숨이 턱 막히곤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사진을 보며 나도 곧 갈게라는 말만 하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오롯이 혼자 힘들어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함께 슬픔을 나누러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힘들게 낳은 내 아들 기어코 뺏어다가 결혼하더니 결국 이렇게 앞세우고 내 손자까지. 아유, 나랑 전생에 무슨 원수를 졌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음성이 때로는 칼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속으로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러다가 참지 못할 때는 저도 시어머니를 향해 날선말을 토해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들을 잃었어요. 저도 남편을 잃었다고요. 왜 저만 팔자가 센 거예요? 어머니도 남편의 아들의 손주까지 앞세웠잖아요. 이 모든 게 어머니 팔자가 세서 그런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 대신 깊은 상실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이게 미쳤나? 감히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집을 박차고 돌아간 시어머니는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또다시 찾아와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희성이와 함께 다녔던 고아원 봉사가 생각났습니다. 거기 가면 좀 나아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리움을 안고 고아원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또다시 분노했습니다. 내 아들 잃고 남의 애들 챙긴다고? 아휴, 네가 진짜 미쳤구나. 매서운 눈길과 가시돋친 말들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희성이의 흔적이 남은 공간, 그곳은 제 유일한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20해가 흘렀습니다. 그날도 습관처럼 고아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아원 대문을 열자 낯선 청년 하나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봉사 처음 나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말투, 그 손짓, 특히 그 눈매. 마치 세월을 거슬러 아들 희성이가 그대로 눈앞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요? 젊은 청년이 고아원 봉사라니 참 기특하네요. 혹시 이름이... 박민우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지만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고아원에서 자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왕 봉사할 거면 어머니 흔적이 있는 곳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청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그리 아들과 닮아 있는지 운명이 장난을 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20해 동안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아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 사진, 반쯤 젖힌 커튼, 문턱에 벗어둔 운동화. 모든 것이 희성이가 군대 가기 전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보다가 희성이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희선이를 만나서 영화를 보고 놀이동산에도 다녀왔다. 고아원에서 자란 희선은 극장도 놀이동산도 처음이라고 했다. 내가 얼른 제대해서 희선이 못 해본 것들을 다 해볼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외로운 희선에게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다. 다음에 휴가 나오면 엄마에게 희선을 소개시켜줘야겠다. 엄마도 희선을 예뻐해 주시겠지? 박희선, 고아원, 박민우.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는 듯 했습니다. 혹시, 설마,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고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청년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 청년을 다시 만났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 엄마 성함이요? 박희자 선자 되십니다. 그럼 혹시 아버지는... 아, 아버지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군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희성이 일기장에 적혀있던 바로 그 이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깊게 심호흡을 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그쪽 어머니를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희 엄마를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혹시나 거절당할까 두려워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연락처 알려주시겠어요? 청년은 의아해하면서도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연락드릴게요. 그 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고아원에서 만났던 박민우라고 합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만나고 싶어 하세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만나준대요? 네. 근데 어머니가 자리를 길게 비울 수가 없어서 일하시는 곳 근처로 오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럼요. 어딘지 알려주면 갈게요. 내가 만나려는 사람이 정말 희성이의 그 사람일까? 마음이 급해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해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리고 청년과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조용한 눈빛, 긴장된 표정, 청년을 닮은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청년이 어머니를 모시고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이분이 제게 어머니에 대해 물으셨던 분이에요. 여인은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선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그녀와 민우라는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청년의 얼굴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찾으려는 듯 제 눈은 청년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시선에 청년이 불편함을 느꼈는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밖에 있을게요. 청년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카페에는 저와 그녀만 남았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인 것 같다고 하셨다던데 어떻게 아시는 분이신가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질문을 위해 20회를 기다려온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귀에 닿을 듯 뛰었습니다. 혹시 김희성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지고 눈동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손이 커피잔을 놓치고 테이블 위로 쏟아졌지만 그녀는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희성 씨를, 그 사람을 어떻게 아세요?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김희성이 제 아들이에요. 그 말이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떠지며 숨을 멈췄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서는 빗물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무수한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안도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비밀을 털어놓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김희성 씨와 저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사고로 가기 전까지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아이 민우의 아버지예요. 그 말은 폭풍우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세상이 멈추고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만 들렸고 그녀의 말이 한 글자 한 글자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너무나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대학 축제에서 만났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희성 씨가 우산을 씌워줬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죠.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 처음으로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한 사람이었어요. 말을 이어가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제 사이에 정말 가족이 생겼죠. 아이가 말이에요. 그가 군대에서 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임신 사실을 직접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손수건을 건넸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샘물처럼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이의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21살, 고아 출신 미혼모,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희성씨 가족에게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아이를 못 낳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애가, 민우가 우리 희성이가 남기고 간 아이였군요. 2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희선은 가방에서 조심스레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희선과 아들의 팔짱을 끼고 있는 희선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만 간직해왔어요. 민우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표면이 닳아 흐릿해진 사진이었지만 희성의 웃음만큼은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자 혼자서, 게다가 민우를 임신했을 때는 희선 씨도 어렸을 텐데. 제 말에 희선의 눈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힘들었죠. 민우 때문에 힘들었지만 민우가 있어서 버텼어요. 제 전공이 디자인이었는데 한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집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 경험을 살려서 지금은 제 한복 브랜드를 운영 중이에요. 전통 한복 브랜드 희라고. 희한복. 그 이름이 귀에 익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항상 고집하던 한복 브랜드였습니다. 그 브랜드가 희선 씨가 하는 브랜드라고요? 네, 희성 씨와 제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그 사람이 제게 준 희망처럼 제 한복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요. 그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되었습니다. 운명이 우리를 이렇게 이어놓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감내했던 슬픔이 한순간에 희망으로 변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희선 씨의 손을 잡고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살아줘서. 이렇게라도 우리 희성이를 느낄 수 있게 해줘서. 그 순간 밖에서 기다리던 민우가 유리창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등지고선 그의 모습은 희성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20해 전의 희성이가 저에게 걸어온 것처럼, 세월을 거슬러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 밖에서 기다리던 민우를 불러들였습니다.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우시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들 희성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네가 내 손주구나. 우리 희성이 아들. 민우야, 내가 네 할머니란다. 민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바라보다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의문과 혼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요? 아버지의 어머니라는 뜻인가요? 희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우야, 이분이 네 아버지의 어머니셔. 네 친할머니야. 민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늘 궁금해하던...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이 만남의 의미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들은 없다고 했었는데. 저는 꼭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올라 민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희성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지. 하지만 이제 찾았단다. 할머니가 널 찾았어. 민우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곧 자연스럽게 제 품에 안겼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포옹처럼 따스했습니다.
그 후 저는 손자와 며느리를 정기적으로 만나며 잃어버렸던 웃음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0해 동안 웃음이라곤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제게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한 듯 했고 저 역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희성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아 한 번씩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민우는 희성이의 사진을 보며 자신과 닮은 점을 찾았고 저는 민우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희성이가 얼마나 씩씩하고 다정했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무슨 책을 즐겨 읽었는지. 할머니, 이 나물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해줬던 맛이에요. 그거 네 아버지 희성이가 제일 좋아하던 거야. 할머니, 저는 아버지를 본 적 없지만 할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요. 낯설지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가가 저절로 붉어졌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도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아이였단다. 널 보니까 살아있는 희성이를 다시 보는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던 손자와 며느리를 만나며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매일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소위 삼아 저희 한복집에 나와서 함께 일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럼 민우도 매일 보실 수 있잖아요. 아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한복집에서 일을 어떻게 하니? 저희 브랜드가 점점 커지는데 믿을 만한 분이 필요해서요. 가게 운영 좀 도와주세요. 네, 어머님. 며느리의 부탁과 손주를 매일 볼 수 있다는 얘기에 허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 대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한복을 입고 나온 신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곤 했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제가 생각보다 한복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제안한 현대적이면서도 전통미를 살린 한복 디자인이 젊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매장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희선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처음에는 그저 소일거리로 제안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해보시는 게 어때요? 희 한복에 정식 디자이너로 스카우트하고 싶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을 모두 잃고 죽지 못해 살던 제가 늙음하게 무슨 복으로 손주 며느리에 새로운 일까지 할 수 있게 되었는지 희라는 브랜드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희성과 희성에서 따온 이름에 이제 제 마음의 희망까지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년 만에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또 살아있구나라는 자괴감 대신 오늘은 무슨 디자인을 할까라는 기대감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들 남편 다 잡아먹고 뭐가 좋다고 웃고 다니냐? 우리 정수 희성이 위해 평생 슬퍼해야 할 사람이 겨우 20년 만에 다 잊었어? 어디서 얼굴에 웃음꽃까지 피우고 다니는 거야? 여전히 시어머니는 제가 살아있는 걸 못마땅해 하시는 분처럼
날선말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슬픔 속에 갇혀 계셨고 제가 행복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증손주의 존재를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희성이의 피를 이어받은 민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쩌면 기뻐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이마저 자신의 슬픔 속에 끌어들일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혼자서만 손주와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날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선 말들이 제 가슴을 찌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애미 잘못 만나 팔자도 기구한 우리 희성이 우리 집 대를 못 이어서 죄송하다고. 네가 네 애미 대신 조상님들한테 죄송하다고 해라. 평소 같았으면 못 들은 척 넘어갔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20해 동안 쌓였던 억눌린 감정이 화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아들 남편 잡아먹은 팔자산원년이라고 욕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희성이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희성이는 대 안 끊었어요. 우리 희성이 애가 버젓이 살아있다고요.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요새 웃고 돌아다니더니 급기야 미친 거냐? 장가도 안 간 희성이 애가 어디 있다는 거냐? 희성이 그렇게 되기 전에 남긴 아들이 있다고요. 어머님이 맨날 노래 부르던 이 집 4대 독자 멀쩡하게 잘 크고 있다고요. 뭐라고? 어디 있는데? 당장 데려와라. 시어머니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충격과 간절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다짐했던 결심을 말했습니다. 왜요? 애비랑 희성이한테 우리 집 독자 하면서 집착했던 것처럼 제 손자에게도 집착하시려고요? 절대 못 보여드립니다. 20해 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뭐? 네가 감히? 그 아이는 이 집 김씨 빗줄이야. 우리 정수, 희성이 자식이라고. 당장 데려오거라. 당장. 시어머니는 분노했지만 저는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 아이는 어머님 증손주가 아닙니다. 우리 희성이 아들이고 제 손주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20해 동안 저에게 했던 그 모든 상처들, 그 독한 말씀들, 제 며느리 제 손주에게는 절대로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 얼굴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제 휴대폰을 뒤지고 저에게 증손주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폐악질을 부리셨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일찍 출근해야 해요. 저녁에 뵐게요. 벌면 얼마나 번다고. 다 늙어서 일을 한다고 난리라니 너는. 너 같은 애한테 일 주는 거긴 뭐하는 곳이라니. 그 집구서 금방 망하겠구나. 늘 그렇듯 못마땅한 악담을 퍼부으셨지만 제가 문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저를 쫓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희선의 한복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우가 학교 가기 전에 아침을 함께 먹기로 한 날이었으니까요. 손주와 함께 밥 먹을 생각에 가슴속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희선이네 집 주방에서 희성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희성이를 닮아 고기를 좋아하는 민우를 위해 아침부터 갈비를 굽고 있었습니다. 쾅쾅쾅. 누군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희성애미 문 열어라. 내가 너 여기로 들어가는 거 다 봤다. 지팡이를 짚은 80대의 노인이 그 먼 길을 쫓아온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분노와 집착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당장 문 열어. 우리 증손주 파야겠다. 점점 더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옆집에 피해가 갈 것 같아 별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희번떡거리는 눈으로 민우를 찾았습니다. 내 증손주 어딨냐? 제가 어쩔 줄은 모르고 있으니 희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너로구나. 네가 우리 희성이 아이를 낳은 아이냐? 네. 미리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괜찮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지 않느냐. 네 아들 좀 낳으라고 해라. 죄송하지만 지금은 절대 민우를 만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 변했고 금방이라도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뭐? 너도 네 시엠이랑 한통 속인 게냐? 어디서 꼭 저 같은 며느리를 데리고 왔구나. 네가 뭔데 네 맘대로 우리 희성이 애를 낳고 내 증손주를 못 보게 해. 그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서 시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희성씨가 살아있을 때 항상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 시집살이에 너무 고생하신다고. 얼른 돈 벌어서 어머니 분가시켜드리고 싶다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님과 함께 있을 때 할머님이 전화해서 퍼부으신 그 모든 독설들, 아들 잡아먹은 년, 팔자 세서 가족 다 망친 년, 그 말들 다 들었습니다.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저희 민우에게는 절대 주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전에는 저희 민우 절대 못 만나십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했지만 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혹감? 부끄러움? 아니면 후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어깨가 처음으로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희선의 제지로 방 안에 있던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그분이 증조 할머니세요? 그래, 그분이 네 아빠의 할머니셔.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그리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오늘은
우리들의 아침 식사를 즐겨볼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며칠을 말없이 지내셨습니다. 평소처럼 저를 향해 악담을 쏟아내지도 않았고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면 밖으로 나가지도 저를 노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끔 그녀의 방을 지나칠 때면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놓고 희성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깨어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초췌한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갑자기 늙어버린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거 그 벌 받나 보다. 처음 듣는 사과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증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로 사과하시는 걸 수도 있었지만 생전에 미안하다는 말씀 한 번 해보지 않은 분이 큰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살고 싶어서 그랬어. 마디마디 끊어지는 말투, 그 속에 20해의 고통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네 말 맞다나. 남편의 아들 손주까지 앞세우고 살 수가 없었다. 너라도 원망해야, 네 탓이라도 해야, 그래야 살 것 같아서 그랬어. 미안하구나. 시어머니는 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20해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자 그녀는 놀랍게도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평생 강인하기만 했던 그녀가 제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박하면서 아들과 손주를 잃은 슬픔을 삭혔다는 걸요. 단지 어머님이 자신의 그 마음을 깨닫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죠. 저도 이해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손주였는데, 내 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인데, 네가 낳지 못했다고 네 탓만 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저도 그녀와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20해 동안의 원망과 고통이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내일 희선이 자랑 고아원에 희선이랑 민우랑 봉사 가기로 했어요. 민우도 거기서 만났거든요. 함께 가실래요?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 밝아졌다가 이내 불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가도 괜찮을까? 그 손주 며느리가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녀의 불안한 목소리에 제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말은 듣겠죠. 그 말에 시어머니도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희성이 판박이라 증조할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줄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손주 며느리 희선이가 만든 브랜드 희의 한복을 꺼내 입고 함께 고아원 봉사에 나섰습니다. 제가 희성이와 함께 도시락을 나눴던 곳, 웃으며 손을 잡던 그 자리로. 먼저 민우가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밝은 웃음소리가 고아원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 아이 눈매가 꼭 희성이 어릴 때랑 똑같구나. 그렇게 20해 동안 얼어붙어 있던 우리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우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준 저와 희선이는 마당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오다니 꿈만 같네요. 어렸을 때 이 고아원에 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이 고아원에 오셔서 저희들을 돌봐주시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희선의 눈빛이 먼 과거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자수 놓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힘들 때마다 술을 놓아보라고 해주셨거든요. 그 후로 자수를 계속하다 보니 바느질을 잘하게 됐고 한복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너였니? 네? 무슨 말씀이신지. 희성이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고아원 봉사를 다녔어. 내가 그때 취미로 하던 자수를 가르쳤었는데. 희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럼 혹시 어머님이 튼튼이 엄마세요? 희성씨가 튼튼이? 그 별명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희성이를 튼튼하게 키우고 싶어서 태명을 튼튼이라고 지어서 튼튼이 엄마라고 불렸습니다. 그래, 그때 그렇게 불렸었지. 희선이가 벌떡 일어나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힘들 때마다 늘 그분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머니라니.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그때부터 운명이었구나. 그날 밤 고아원에서 돌아온 저는 20년 만에 희성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멈춰있던 시계에 태엽을 감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입대 전에 희성이 써둔 쪽지 하나가 남아있었습니다. 엄마, 꼭 다녀와서 갈비 사드릴게요. 엄마 미수가 제일 좋아요. 저는 쪽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희성아, 잘 다녀왔구나. 너의 선물이 이렇게 날 다시 살게 해줬구나. 20해 전, 제 인생의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다시는 웃을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들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남기고 간 선물이 저를 다시 엄마로, 할머니로 살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제가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그 아이가 다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